좋다고 생각한 주식을 사고 돈을 잃어본 적 있어? 실적도 좋고 산업 전망도 밝고 뉴스도 긍정적이었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 반대로 별로라고 생각한 회사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봤을 거야. 그때 이런 생각 들잖아. 주식은 결국 운인가?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이유가 있어. 좋은 회사를 샀는데 돈을 잃는 이유는 하나야. 좋다는 걸 자기만 아는 게 아니거든. 시장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었던 거야. 이미 반영된 기대치 위에서 샀으니까 기대만큼만 나오면 주가는 안 움직이고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해. 이 회사 좋아? 가 아니라 시장은 이 회사에 대해 지금 뭘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가 과한가 아닌가? 이걸 물어야 하는 거야.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기업을 보는 방식이야. 오늘 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주식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주식에서 시장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해부하고 그 믿음이 현실적인지 따지는 법을 알려줄 거야. 이걸 알면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왜 싼지 보이고 남들이 흥분해 살 때 왜 비싼지 보여. 구체적으로 오늘 다루는 건 이거야. 현재 주가를 거꾸로 뜯어서 시장 기대치를 읽는 법. 재무제표 숫자를 믿기 전에 품질부터 검증하는 법. 조선주와 바이오와 테크를 왜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는지. 적정가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시나리오 범위로 구하는 법. 그리고 주가를 진짜 움직이는 핵심 변수 하나를 찾는 법까지. 앞으로 내가 해줄 분석의 모든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주식할 때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하자. 첫 번째, 적정가를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 대부분 이 회사 가치가 얼마냐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반대로 가. 지금 주가의 시장은 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이걸 먼저 물어봐. 이게 역산 DCF라는 건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쉽게 설명할게. 어떤 회사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야. 20만 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붙은 게 아니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가 앞으로 이만큼 벌 거야 라고 합의한 결과물이거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 10만 원이 정당화되려면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이 얼마씩 늘어야 하고 이익률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지? 이걸 역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역산해봤더니 현재 주가가 성립하려면 향후 5년간 매출이 연 12%씩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15%까지 올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 회사 지난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4%야. 산업구조상 영업이익률 15%를 찍은 적도 없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시장이 지금 너무 장밋빛 시나리오를 갈고 있다는 뜻이야.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신호지. 반대 경우도 있어. 역산해봤더니 현재 주가가 성립하려면 매출 성장률 0%, 영업이익률 8%만 유지하면 돼. 근데 이 회사가 최근 3년간 매출을 연 7%씩 늘리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1% 수준이야. 그러면 시장이 이 회사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좋은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회사를 사는 것이거든.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시장이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해버렸으면 더 오를 여지가 없어. 반대로 별로인 회사여도 시장이 최악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나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 그래서 적정가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기대치를 먼저 해부하는 거야. 두 번째, 숫자를 믿기 전에 숫자의 품질부터 따져야 해. 재무제표 볼 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부터 보잖아. 근데 그 숫자를 바로 믿으면 안 돼. 회계라는 게 같은 현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모델을 돌리기 전에 먼저 재무제표 품질을 검증해. 이걸 안 하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야. 어떻게 보냐고? 크게 네 가지를 봐. 첫째, 이익의 질이야. 영업현금 흐름 나누기 순이익. 이 비율을 봐. 쉽게 말하면 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진짜 현금이 들어왔어? 를 확인하는 거야. 이 비율이 1보다 계속 낮으면 장부상 이익은 나는데 실제 현금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회사는 이익의 질이 나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순이익 1000억을 발표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500억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500억은 어디 간 거야?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거나 재고가 쌓여 있거나 어딘가에서 현금이 묶여 있다는 뜻이야. 이런 이익은 조심해야 돼. 둘째, 매출의 질이야. 매출 채권 회전 일수, DSO라는 걸 봐. 이게 뭐냐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데 걸리는 평균 일수야. 이게 매출 성장률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면 위험 신호야. 매출은 올렸는데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 매출을 공격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잔뜩 팔아놓고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하는 격이야. 셋째, 관계사 거래야. 한국 상장사에서 특히 중요해. 관계사한테 매출 비중이 높으면 이전 가격 조정 리스크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룹 내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는 거야. 관계사 매출 비중이 30%가 넘으면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 넷째, 숨겨진 부채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재무제표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주석에 숨어있는 부채들이 있어. 리스 부채, 우발 부채, 지급 보증, PF 보증, 소송 충당금 같은 것들이야. 예를 들어 건설사가 PF 보증을 수주 원서 있으면 그게 터질 때 한 방에 갈 수 있어. 근데 이건 재무제표 앞장만 보면 안 보여. 주석까지 파봐야 나와. 이 네 가지를 먼저 보고 나서 이 회사 숫자는 믿을 만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 밸류에이션을 시작하는 거야. 순서가 중요해. 세 번째, 모든 회사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PER 10배면 싸고 20배면 비싸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아?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기업 유형에 따라 봐야 할 것 자체가 다르거든. 먼저 안정적인 일반 상장사, 통신, 유틸리티, 소비재 같은 회사들이야. 이런 회사는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니까 전통적인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잘 맞아.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재투자율, WACC, 연구성장률 이 5가지야. 잠깐, WACC가 뭐냐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야. 쉽게 말하면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야.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거야. 이 숫자가 높으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고 낮으면 커져.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WACC 낮아지고 적정가가 올라가는 거야.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자, 근데 경기민감주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해. 조선, 철강, 화학, 정유, 건설,
해운 이런 회사들이야. 이 회사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알아? 지금 이익이 역대급이니까 PER이 5배밖에 안 돼.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함정이야. 경기민감주는 이익이 최고점일 때 PER이 가장 낮아.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이 이익이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익 대비 주가가 싸 보이는 거야. 이걸 사이클의 함정이라고 해. 그래서 경기민감주는 정규화 이익이라는 걸 써야 돼. 한 사이클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의 평균 이익을 구하는 거야. 지금 이익이 아니라 사이클 전체 평균으로 봐야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이 보여. 예를 들어볼게. 어떤 조선사가 수주 호황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2조야. PER 5배. 싸 보이지? 근데 지난 7년 평균 영업이익이 8천억이야. 이 8천억 기준으로 보면 PER이 12.5배인 거야. 전혀 싸지 않지. 게다가 지금이 사이클 고점 근처라면 오히려 비싼 거야. 그리고 경기민감주는 선행지표를 같이 봐야 해. 조선이면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철강이면 가동률과 스프레드, 정유면 크랙마진. 이런 게 꺾이기 시작하면 사이클이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야. 지금 이익이 좋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바이오와 제약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익이 아직 없거나 적은 회사가 대부분이잖아. 그러면 DCF를 어떻게 해?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해야 해. RMPV라고 하는데 위험조정 수년제 가치야. 각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단계별 성공 확률을 곱해서 기대가치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임상 1상은 성공 확률을 대략 10%로 봐. 임상 2상은 25%, 임상 3상은 50%, 허가 단계는 85%. 이걸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 회사의 항암제가 임상 이상이야. 이 약이 성공하면 피크 매출이 연 5천억이 될 수 있어. 근데 임상 이상 성공 확률이 25%야. 그러면 확률 가중 피크 매출은 1250억인 거야. 여기서 개발 비용 빼고 할인율 적용하면 이 파이프라인의 현재 가치가 나와. 이렇게 파이프라인마다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야. 기존 사업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으면 기존 사업 DCF에 파이프라인 RMPV를 합산해. 핵심은 꿈의 크기가 아니라 확률을 반영한 기대가치로 본다는 거야. 바이오 투자할 때의 약만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생각은 위험해. 성공 확률을 곱해야 현실적인 가치가 나와. 초기 성장 테크 기업은 또 달라. 쿠팡이나 토스를 떠올려봐. 지금이야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잖아. 그때 이 회사들을 PER로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이익이 없으니까. 이런 초기 성장 단계의 테크 기업은 다른 걸 봐야 해. 먼저 TAM, SAM, SOM이라는 개념이야. TAM은 전체 시장 규모, SAM은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장, SOM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야. 왜 이렇게 나누냐면 시장이 100조입니다라는 말을 걸러듣기 위해서야. 시장이 100조여도 이 회사가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건 5조일 수 있거든. TAM만 보면 다 대박이야. 근데 SOM까지 내려오면 현실이 보여. 그 다음 유니시코노믹스를 봐.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이 CAC야. 그 고객이 평생 가져다주는 수익이 LTV야. LTV 나누기 CAC가 3 이상이면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통 봐. 이게 1, 2하면 고객을 데려올수록 돈을 잃는 거야. 매출이 아무리 빨리 늘어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초기 성장 테크는 매출 성장률의 감속 곡선을 반드시 봐야 해. 연 50%씩 크던 회사가 영원히 50%씩 클 수 없어. 성장률은 반드시 떨어져. 문제는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야. 이걸 안 반영하면 밸류에이션이 하늘로 가. 이렇게 기업 유형마다 보는 렌즈가 완전히 달라. 이걸 모르면 조선사를 바이오처럼 보거나 바이오를 경기민감주처럼 보는 실수를 하게 돼. 분석 프레임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결론이 틀려. 네 번째, 이제 진짜 가치를 구해보자. Forward DCF야. 역산 DCF로 시장 기대치를 확인했고 재무제표 품질도 검증했어. 기업 유형에 맞는 프레임도 골랐어. 이제 내가 보기에 이 회사 가치가 얼마인가를 구할 차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의 숫자를 찍지 않는 거야.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해. 낙관, 기본, 비관. 낙관 시나리오는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야. 신사업이 터지거나 마진이 개선되거나 경쟁자가 빠지거나. 기본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야. 과거 추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거지. 비관 시나리오는 일이 꼬이면 어떻게 되는가야. 경기 침체, 경쟁 심화, 규제 강화 같은 거. 그리고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매겨. 예를 들어 낙관 20%, 기본 55%, 비관 25%. 이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하면 확률 가중 적정가가 나와. 예를 들어볼게. 어떤 회사의 낙관 적정가가 15만원, 기본이 11만원, 비관이 7만원이야. 낙관 20%, 기본 55%, 비관 25%를 곱하면 확률 가중 적정가가 약 10만 8천원이 나와. 현재 주가가 8만원이면 약 35% 업사이드가 있는 거야. 현재 주가가 12만원이면 이미 기본 시나리오보다 비싼 거야. 이렇게 범위로 보는 게 핵심이야. 하나의 숫자를 맹신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확률 배분의 근거야. 왜 낙관이 20%이고 기본이 25%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 그냥 감으로 대충 이 정도가 아니라 산업 상황, 경쟁 구도, 거시 환경을 근거로 배분해야 돼. 비관에 확률을 더 주면 보수적인 분석이 되고 낙관에 더 주면 공격적인 분석이 돼. 다섯 번째,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는가야. 이 회사 이익 잘라내 하고 끝내면 안 돼.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봐야 해. 이게 자본 배분이야.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항상 같지 않아.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엉뚱한데 태우면 주주한테는 의미가 없거든. 먼저 잉여현금 흐름, FCF를 봐. 영업현금 흐름에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설비 투자를 뺀 거야. 이게 진짜 남는 돈이야. 순이익이 아니라 FCF가 중요해. 순이익은 회계 숫자고 FCF는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이거든. 그 다음 이 FCF를 어떻게 쓰는지를 봐. 크게 세 가지야. 첫째, 주주에게 돌려준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둘째, 사업에 재투자한다. 신규 설비, R&D, 인수합병. 셋째, 그냥 쌓아둔다. 여기서 핵심 지표가 ROIC야. 투하자본 수익률. 회사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보는 거야. ROIC가 WACC보다 높으면 재투자가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야. 1원을 투자해서 1원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거지. 근데 ROIC가 WACC보다 낮으면 투자할수록 가치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나아. 한국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중요해. 요즘 한국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느냐야. 구체적 목표치가 있는지,
진척도는 어떤지, 그냥 립서비스인지를 따져봐야 해. 여섯 번째, 밸류에이션을 좌우하는 변수 하나를 찾아야 해. 이게 전체 분석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이야. 좋은 분석은 정보가 많은 분석이 아니야.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 하나를 찍어내는 분석이야. 모든 회사에는 이것만 바뀌면 가치가 확 달라지는 변수가 있어. 이걸 핵심 레버라고 해. 예를 들어볼게. 어떤 소비재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핵심이야. 영업이익률이 2% 올라가면 적정가가 23% 뛰고 2% 내려가면 18% 빠져. 그러면 실적 발표 때 봐야 할 건? 매출이 아니야. 마진이야. 반도체 장비 회사는 수주가 핵심일 수 있어. 수주 잔고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미래 매출이 결정되니까. 은행은 대손 비용이 핵심일 수 있어. 경기가 나빠져서 대출이 부실해지면 이익이 확 줄어들거든. 플랫폼 회사는 테이크 레이트나 광고 마진이 핵심일 수 있고. 이걸 알면 실적 발표 때 30페이지짜리 보고서 전부를 읽을 필요 없어. 핵심 변수 하나를 먼저 확인하고 그게 내 예상보다 좋으면 긍정적, 나쁘면 부정적,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민감도 분석도 같이 봐야 해. WACC가 0.5% 오르면 적정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연구 성장률이 0.5%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어. 가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론이 뒤집히면 그 분석은 불안정한 거야. 일곱 번째, 거시경제가 주가에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를 알아야 해.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빠진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근데 왜 빠지는지, 어떤 회사가 더 많이 빠지는지, 이걸 알아야 진짜 아는 거야. 금리부터 보자. 기준금리가 오르면 WACC가 올라가. WACC가 올라가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 그래서 적정가가 내려가. 근데 모든 회사가 똑같이 영향받는 건 아니야. 현금 흐름이 먼 미래에 집중된 성장주일수록 더 크게 영향받아. 먼 미래에 현금을 더 높은 이율로 할인하니까 현재 가치가 더 많이 깎이거든. 반대로 지금 당장 현금을 많이 버는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아. 환율도 중요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야. 달러로 벌어서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원화가 되니까. 근데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에는 악재야. 원가가 올라가니까. 같은 환율 변동이 어떤 회사에는 기회고 어떤 회사에는 위험인 거야. 그래서 매출 중 수출 비중이 얼마고 비용 중 수입 비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환율의 순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 원자재도 마찬가지야. 철강 회사의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야. 정유사의 유가가 오르면 재고평가 이익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 회사마다 핵심 원자재가 다르고 영향 경로가 달라. 산업 정책도 무시 못해.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변화가 실적을 크게 바꿀 수 있어. 배당소득세가 바뀌면 고배당주의 매력이 달라지고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에너지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어. 중요한 건 이 거시 변수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야.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불리하고 원자재도 비싸지면 그 자체가 큰 리스크야. 반대로 다 유리한 방향이면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너무 좋은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리스크이기도 해. 여덟 번째, 딜레이더를 켜야 해. 어떤 종목은 본업 실적보다 이벤트 때문에 더 크게 움직여. 그래서 분석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해. M&A가 진행 중인가? 인수합병 소식이 있으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줘. 인수 대상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고 인수하는 쪽은 시너지 기대와 부채 부담 사이에서 움직여. 규제나 반독점 이슈가 있는가? 빅테크가 대표적이야. 규제 리스크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날릴 수 있어. 주주행동주의가 들어왔는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 자본 배분 정책이 바뀔 수 있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구조조정 같은 변화가 생기면서 주가가 움직여. 대주주 지분 변동이 있는가?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면 보통 긍정적 신호야. 줄이면 부정적이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이 있는가? 매입만 하고 소각 안 하면 의미가 반감돼. 소각까지 해야 주당 가치가 올라가. 이런 이벤트들은 실적 분석과 별개로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어. 그래서 딜레이더를 항상 켜두고 있어야 해. 아홉 번째, 비교기업 분석 캄스를 제대로 하는 법이야. 동종업계 대비 PER이 낮으니까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건 반만 맞아. 중요한 건 왜 이 멀티플인가를 해석하는 거야. 같은 업종이라도 멀티플이 다른 이유는 네 가지야. 성장률 차이, 수익성 차이, 지배구조 차이, 시장 할인. 예를 들어 한국통신사와 미국통신사를 비교해보자. 한국통신사의 PER이 미국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저평가가 아니야. 성장률이 다를 수 있고 배당 정책이 다를 수 있고 지배구조 할인,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캄스를 할 때는 국내 직접 경쟁사 3에서 4개와 글로벌 경쟁사 3에서 4개를 같이 봐. 그리고 이 회사의 멀티플이 피어 대비 낮은 이유를 분해해야 해. 성장률이 낮아서인지, 수익성이 낮아서인지, 지배구조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이 그냥 못 보고 있는 건지. 마지막 경우에만 진짜 기회야.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섹터 전체가 고평가일 수 있어. 예를 들어 AI 관련주 전체의 멀티플이 역사적 상단에 있다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니야. 다른 애들보다 덜 비싸다일 뿐이지. 이걸 놓치면 섹터 전체가 조정받을 때 같이 맞아. 열 번째, 이 모든 걸 어떻게 종합하느냐.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하면 이 순서야. 시장 기대치를 먼저 역산해서 확인한다. 재무제표 숫자의 품질을 검증한다. 기업 유형에 맞는 분석 프레임을 고른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적정가 범위를 구한다. 자본 배분이 주주에게 유리한지 확인한다.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하나를 찍는다. 거시 변수의 연결 경로를 파악한다. 딜 이벤트를 체크한다. 비교기업으로 교차 검증한다. 이걸 하고 나면 이 주식 지금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돼. 대신 시장은 이걸 기대하고 있고 나는 이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핵심 변수는 이거고 리스크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게 돼. 이게 되면 진짜 자기만의 투자 근거를 갖는 거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모든 분석을 했어도 결과는 정답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정리된 투자 가설이야. 가설은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느냐야. 핵심 변수를 미리 정해놨으면 실적이 나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이익률 개선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악화됐네. 그러면 낙관 시나리오 확률을 낮춰야겠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이게 체계적인 투자야. 반대로 그냥 느낌이 좋아서 샀다면 틀렸을 때 배우는 게 없어. 다음에도 또 느낌으로 사고 또 틀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엄청나게 벌어져. 그래서 이 분석의 가장 좋은 사용법은 결론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고 그 전제가 과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얻으면 이 분석은 제 역할을 한 거야.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야.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여러 번 반복하면 되고 내가 앞으로 이 방법으로 직접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 줄 거야. 역산 DCF로 시장 기대치 확인하고 재무제표 품질 보고 핵심 변수 찍는 것까지 실제 기업 분석으로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전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 오늘 다룬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이거 좋은 도구야. 근데 실제 시장을 보면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주가가 있어. 예를 들어 매출 193억에 시총 14조. DCF를 아무리 낙관적으로 돌려도 안 나오는 숫자. 그 차이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